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결혼식을 올리고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한 남자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비로소 옛날 생각도 나고 한 여자를 만나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는 나이가 되기까지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비행길에 오르는 것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극복하기까지 약 15년 정도가 걸렸더라고요. 저는 제약회사에서 약국을 상대로 영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기도 하고 실적에 연연해야 하는 직업이라 쉽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좋아서 하는 일이라 회사 생활이 퍽 즐겁습니다. 제가 아직 인생을 그리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참 인상 깊고 재미있었던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심심한 글을 보내봅니다. 어쩌면 저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재밌는 일을 가진 선배님들이 계시기도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요. 소박한 저의 이야기 들어보시고 댓글로 인생에 관한 조언 남겨주신다면 선배님들의 조언을 앞으로의 등대 삼아 더 열심히 살아보면 어떨까도 합니다. 제 이야기는 깔끔하게 면접 보던 날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사회로 발돋움을 내딛는 단계였어요. 살면서 이름 한번 들어봤을 법한 회사에 당찬 포부로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당찬 마음으로 지원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없었던지라 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었어요. 그런데 웬걸 떡하니 서류에 붙어 면접 일정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면접을 준비하느라 며칠 밤을 꼬박 지새웠어요. 무언가를 엄청나게 준비한다기보다는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에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만큼이나 저희 가족들도 긴장하고 기대하는 날들이었어요. 꼭 입사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만큼 이름 있는 회사이니 해내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면접 당일이 되었습니다. 면접 전날 미리 서울로 갔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면접 당일 아침 일찍 서울행 고속버스에 오를 계획이었습니다. 아빠는 괜찮다니까. 그래도 면접이 더 중요하지. 그깟 노래자랑이 뭐라고. 그럴 수 없는 사정이라 함은 남들에겐 별것 아닐지 몰라도 가수의 꿈이 있었던 아버지께서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시는 모습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면접 시간 전까지만 잘 도착하면 크게 문제는 없겠거니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노래자랑 무대를 열심히 응원해드리고 사진과 영상으로 충분히 담아둔 뒤 잠들기 전 최종적으로 면접 준비를 마쳤습니다. 면접을 보기도 전인데 전날이 되자 오히려 마음이 개운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디데이. 고속버스까지 마중을 나와주신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무언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었죠. 그리고 모든 것은 저의 오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준비했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한 번 더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고 버스 자리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왠지 들뜨는 기분에 기사님께 버스 티켓을 보여드리며 기분 좋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정장이 멋있네요, 젊은이. 출근하는 거예요? 오늘 서울에서 면접이 있어서요. 아이고, 그래요? 얼굴이 앳되긴 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좋은 아침 인사를 나누었으니 틀림없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아주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곧 출발합니다. 버스 기사님의 친절한 한마디가 울리고 제 옆자리 사람까지 자리에 착석했을 때 버스 문 앞으로 어떤 남성 한 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멀리서부터 뛰어온 듯 덥지 않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얼른 타세요. 저 그게 아니라 혹시나 남는 자리가 생겼을까 해서요. 지금 남는 자리가 하나도 없는데 표는 사셨어요? 아니요. 제가 급하게 오느라 표를 못 샀어요. 창고에 말하니 이미 만석으로 예약됐다고 해서 버스로 가서 혹시나 타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체크해보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남는 자리 없을까요? 지금 남는 자리가 없는데요. 다음 시간대에 남는 자리가 있으니 그걸로 타셔야겠어요. 아, 어떻게 안 될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꼭 가봐야 해서. 아이고, 지금 시간대에는 다 출근하시는 분들이라. 저기 승객분들,
혹시 이분께 자리 양보 가능하신 분 있으세요?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간간히 헛기침을 할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쁘게 몰아쉬는 숨소리와 울먹거리는 그 목소리에 자연스레 그 남자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울면서 달려온 것인지 얼굴을 적신 게 땀이 아니라 눈물인 것 같았어요. 무슨 사정일까?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 탄 그 누구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기사님도 그 남자분의 얼굴을 흘끔흘끔 바라보며 난감한 표정으로 그분을 달래시더라고요. 죄송해서 어쩌죠. 아무래도 다음 버스를 타셔야 할 것 같은데.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아서 위독하다고 제가 지금 바로 가봐야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마구 문질러댔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고 다급한 상황인 듯 했어요. 마음속에 큰 파도가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 안 된다 되뇌이면서도 제 몸은 이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후였어요. 제 자리에 타세요, 어르신. 제가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나서자 기사님이 깜짝 놀란 얼굴을 하고 제 어깨를 붙잡으며 속삭이셨습니다. 아니, 잠시만 총각. 면접 보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음 버스 타고 가면 돼요. 저렇게 급하신데 차마 모르는 척 할 순 없어서요.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 정말? 네, 그럼요. 얼른 이리 앉으세요. 어서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자가용을 몰고 가도 되는데 도저히 운전을 할 정신이 안 될 것 같아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버스밖에는 없어서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얼른 어머니께 가보셔야죠. 얼른. 저는 가방을 챙겨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출발을 위해 문이 닫히는 틈 사이로 어르신의 고맙다는 인사가 연신 새어나왔습니다. 괜찮은 척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냅다 창고로 달렸습니다. 다음 시간 버스가 몇 시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충동적으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창고로 달려가 시간표를 보니 그제야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여유 있는 시간으로 예약을 했었던 터라 다음 시간 버스를 이용해도 면접까지 늦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음 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지만 면접 시간에는 늦고 말았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서 시계를 보면서 이미 마음을 포기했던 터라 크게 좌절스럽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면접을 볼 수 없다는 면접관의 말에 돌아서면서 바쁘게 길을 걷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뭐하지? 근처 국밥집에 들어가 설렁탕 한 그릇을 시켜두고 달달 외워둔 자기소개서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터덜터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서울 설렁탕 별거 없네. 비록 준비하던 회사에 면접도 보지 못하고 떨어졌지만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분은 잘 도착하셨을까? 의미 없는 남 걱정도 한 스푼 얹어보면서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다시 만날 일 없는 남을 위해 면접 시간과 바꾸어 양보를 한 일이 잘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저희 부모님이었어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집에 도착했어요. 아들, 고생했다. 얼른 들어와. 대성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힘들었지? 아니에요.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요, 뭘. 그래, 면접 보러 사람들 많이 왔든? 면접관들은 다들 어때? 좋아 보이든? 아이, 당신도 참. 애 오자마자 뭐가 그리 궁금해요. 부담스럽게. 어머니 아버지, 저 사실 면접 못 봤어요. 응?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면접을 못 보다니. 사정이 있었어요. 기대하셨을 텐데, 죄송해요. 왜? 무슨 일이었기에? 죄송할 것 없다. 네가 그럴 만한 일이 있었으면 그럴 만했겠지. 근데 대체 무슨 일이었니? 면접을 보지 못했다는 말에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당황한 얼굴로 제게 여쭈셨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드리니 어머니의 눈가에는 붉은 눈물이 맺히셨고 아버지께서는 저를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어제 올라갈 수만 있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도 저는 마음이 좋아요. 제가 오늘 가는 바람에 그분께 자리를 양보해 드릴 수 있었잖아요.
제가 없었다면 아무도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잘했다, 우리 아들. 당신은 왜 울어? 잘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성이가 그렇게 한 게 꼭 그때 희주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어머니께서는 말씀을 잇지 못하시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갑자기 희주 이야기가 왜 나와, 여기서. 대성아, 신경 쓰지 마라. 너희 엄마가 요즘 소녀같이 이렇게 눈물이 많다. 희주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이었습니다. 제가 제주도로 학교 수학여행을 갔던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달리 떠난 동생이에요.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관광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잠들기 전 담임 선생님께서 사색이던 얼굴로 저를 부르셨었습니다. 대성아, 집으로 가야겠다. 한참 숙소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저는 선생님의 파랗게 질린 얼굴이 당황스러우면서도 집으로 가야겠다는 말에 거부감부터 들었습니다. 에? 집에요? 지금요? 그래, 짐 챙겨서 얼른 나와라. 빨리! 짐 챙겨서 나오라는 말은 뜨거운 수학여행의 밤을 무너뜨리는 답답한 말이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짐을 챙기는 내내 짜증이 치솟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수학여행인데 뭐 때문에 그러냐는 친구들의 추궁 역시 치솟는 짜증에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야야, 박대성, 어디 가는데? 몰라, 담임이 집에 가자는데. 집에? 왜? 몰라, 수학여행 와서 이게 뭔지. 참. 야, 집에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일단 가봐. 집 도착하면 전화해줘. 가기 싫다고. 대성아, 짐 다 챙겼니? 얼른 가야 한다. 비행기 때문에. 선생님, 뭐 때문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가면서 이야기해 줄게. 얼른 가자. 선생님은 저를 달래듯 택시에 밀어넣으셨고 계속해서 진지한 선생님의 모습에 불안함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대성아, 놀라지 말고 별일 없을 거야. 뭔데요? 동생 희주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부모님께서 연락 오셨어. 지금 응급수술 들어갔대. 큰 트럭에 치여서 의식이 없다고 하는데 수술 들어갔으니 곧 깨어날 거야. 괜찮을 거야. 저는 선생님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낯선 문장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삐 하고 귓가에 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선생님의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공항으로 가는 내내 엄마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통을 걸었는지 몰라요. 엄마도 아빠도 딱 한 번만 전화를 받아주셨으면 하고 바랐지만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두 분은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김포행 남는 자리 없나요? 가장 빠른 걸로. 20분 뒤에 김포로 가는 항공편이 있는데 지금 남는 자리가 없습니다. 1시간 뒤 마지막 항공편으로만 이용 가능하세요. 혹시 취소표나 그런 것도 없나요? 제발 빨리 가게 해주세요. 동생이 다쳤어요. 제발요, 가게 해주세요. 아무거나 그냥 서서 가도 상관없어요. 제발.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동생에게로 날아갈 수 있을 줄 알았건만 늦은 시간이라 남은 항공편이 몇 개 없기도 했고 그마저도 자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1시간을 기다리라고 한다면 급한 마음 없이 여유 있게 기다리겠지만 동생의 의식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기다려야 하는 1시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고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몸 안의 혈관이 밖으로 팽창하는 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답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펑 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인해 인중에 콧물을 주렁주렁 매달고 처음 보는 승무원 앞에서 엉엉 큰 소리로 오열했습니다. 옆에서 저를 달래시던 선생님께서도 결국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시간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러면 되니까 대성아, 괜찮을 거야. 비행기에서 내리면 선생님이 전속력으로 병원까지 데려다 줄게. 응? 그러니까 정신 차려. 울지 말자. 결국 빨리 갈 수 있는 항공편들에는 취소표가 나와주지 않았고 1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김포로 가는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선생님은 택시를 잡고 전속력으로 병원까지 함께 달렸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조급했습니다. 병원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핸드폰 위에 떠오른 아빠 두 글자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 아빠 희주는? 태성아,
대성아. 아빠는 제가 다그치는 소리에도 제 이름만 연신 부르시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사이 도착한 병원,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그 건물 안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소리내 우는 어머니의 모습과 딱딱한 시멘트 벽에 반복해서 머리를 찧어대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말하지 않아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이 까맣게 물들고 흰 천을 덮어쓴 희주의 모습만 발광했습니다. 삐하고 귓가에 따가운 이명이 들려오던 그날의 고통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웃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희주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고, 장례식이 끝나고 49일째가 끝나고 희주가 꼭 어디 놀러 간 것 같았어요. 곁에 없다는 게, 세상을 떠났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였겠죠. 저는 그 이후로 여태까지 쭉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빨리 알았다면, 그때 가장 빠른 비행기에 자리가 있었다면, 아니, 내가 수학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은 저를 죄책감 속에 살게 했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곁에서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 하루하루 저를 말라 죽게 했었어요. 그렇게 죽음 속에 살던 저희 가족의 일상은 조금만 가까이 다가오면 모두가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암울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학교를 다녀왔는데 아버지께서 이웃 주민분과 크게 싸움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조차도 관심을 가질 힘이 없어 대충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께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야, 네가 눈이 있으면 네 아들 몰골을 한번 좀 봐라. 현덕아, 눈을 뜨고 좀 봐라. 네 새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네 마누라 어떻게 살고 있나? 눈 좀 뜨고 봐라. 한번. 그 아저씨의 울부짖음에 아버지께서 초점 없는 눈을 하고 저를 뒤돌아보셨습니다. 힘없이 올려잡은 멱살에 충분히 몸을 빼낼 수 있으면서도 그저 대롱대롱 매달린 채 저를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초점 없는 두 눈. 그 눈에 번쩍하고 물결이 일렁인 것은 그때가 거의 1년 만이었습니다. 대성아. 잔뜩 갈라지고 쉬어있던 아버지의 목소리. 저를 부르는 그 목소리가 1년 전이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지고 그제야 저도 아버지를 향해 여쭐 수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그렁그렁한 물이 고여있던 아버지의 두 눈에 누가 돌이라도 던진 것처럼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금방이고 홍수가 날 것 같은 그 얼굴에 애원하듯 던진 그 한마디는 저희 가족을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 일이 있은 후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많이 애쓰셨어요. 어머니도 저도 모두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가족을 떠나보내고 뻔뻔히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이요. 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래야 한다는 것 또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제 내면에 있던 이기적인 마음이 살아내야겠다는 욕심을 내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삭제되어 버린 1년 속에 저의 수능 시험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당연한 수순으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방 안에 들어앉아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만 하게 되니 마음에 들이치던 큰 폭풍우도 느리지만 잔잔히 잠재울 수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괜찮아지실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의 대학 합격 발표 날엔 함께 기쁜 소리로 환호를 내지르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희주라는 방 하나씩을 탄탄하게 만들고 나서야 완전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각자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에 능숙해져야 했으니까요. 버티고 웃고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말씀이 귀에 확 꽂혔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려고 옷으로 꽁꽁 싸맨 저의 맨몸을 들켜버린 기분이었어요. 절대 잊고 사는 척 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머니와 아버지 역시 저처럼 힘들게 잊은 척하며 지내고 계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맞아요. 희주 생각나서
그 사람 그냥 못 본 채 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빠 엄마 말씀 맞아요. 저 희주 생각나서 면접 포기하고 자리 양보한 거 맞아요. 그냥 그 사람은 꼭 빨리 달려가서 사랑하는 사람 곁을 지키기를, 아니, 마지막 모습이라도 볼 수 있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만났을 거야. 늦지 않게 갔을 거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래야만 했었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대성아, 설마 너도 그동안 잘 갔을 거예요. 엄마, 아빠. 잘 갔을 거예요. 그 아저씨도. 우리 희주도. 저는 결국 눈물이 나와 어머니 아버지의 곁에 있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한동안 도란도란 희주의 이야기를 나누셨고 저는 방문 너머로 그 이야기를 들으며 희주를 추억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그날 밤도 저물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저희 가족은 하하호호 웃기도 하고 서로에게 장난도 치며 밝은 에너지를 뿜어냈어요. 날씨도 참 좋았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무언의 응원과 격려는 저를 더 힘나게 했고 그렇게 다음 공채를 기다려 학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우리 아들. 그래. 한번 면접 기회 놓쳤다고 안 되는 게 어디에 있겠어. 그래. 그때 네가 그렇게 양보한 덕에 일이 잘 풀린 거야. 이번 면접은 아버지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면접 전날 미리 서울에 가서 대기를 했고 그렇게 면접 전날 버스에 오르면서도 자꾸 그때 그 사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기회가 찾아왔던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제약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의약품이 있는 그런 회사예요. 회사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약국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합격을 했다고 무작정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연수원을 다니다가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외워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많은 게 피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 최고의 영업사원이 되겠다 하는 포부는 첫 영업을 갔던 날 쉽게 사그려졌지만요. 선배님들이 하시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조언과 가르침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가자마자 저 약 팔러 왔어요 하면 아무도 관심 안 줘. 어차피 네가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약국 사람들은 다 알아. 쟤 어디 제약에서 약 팔러 왔구나. 그러니까 굳이 부자연스럽게 뚝딱거리지 마.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오늘 왔으니 오늘 팔겠다 하는 생각은 버려. 며칠 그렇게 잔잔한 강물처럼 스며드는 거야. 친하게 지내던 선배님이 늘 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자연스럽고 유쾌하게 영업을 잘해낼 거라 자신했었는데 막상 그 앞에 서면 부자연스러운 로봇처럼 뚝딱거리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다들 그렇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건지. 한번 그걸 깨닫고 나니 더 의식하게 돼서 완전히 녹아드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건 그만큼 저의 실적 또한 좋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본디 영업 업무라는 것이 영업을 잘 해야 성과로 쳐주고 성과가 좋아야 직원으로 인정받는 그런 업무인데 저는 실적이 좋지 않았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를 많이 챙겨두던 선배님은 그런 저를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너는 연수원 성적도 좋았으면서 애가 왜 이러냐? 사람 대하는 게 많이 어려워? 그건 아닌데 괜찮다가도 몇몇 눈길 한 번 안 주시는 분들 뵙게 되면 그때부터 잔뜩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래도 그냥 꾸준히 가.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 그분들 지금은 그러셔도 꾸준히 가잖아? 분명 다 따뜻한 구석들이 있으셔. 야, 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바빠서 그런 거라니까. 내 말 믿어봐. 꾸준함이 최고야. 그렇게 신뢰가 쌓이는 거고. 그냥 얼굴을 뵙기만 하는데도 신뢰가 쌓일까요? 그냥 본다고 신뢰가 쌓이겠냐? 물론 친해지다 보면 더 신경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지. 근데 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네가 뭔가 필살기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네가 약사라면 어떤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겠어? 저는 선배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약사라면 어떤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될까? 질문을 몇 번이나 곱씹으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품 디테일도 중요하고
약가를 외우는 것도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업사원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이겠다는 것을요. 신뢰라는 것은 그렇게 쌓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품의 디테일이나 약품의 가격 같은 것은 다 거기서 거기라서 사람을 보고 납품을 결정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특히나 병원이 아닌 약국으로 납품하는 일반 의약품들은 더욱이 그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타사에 비해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영업사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눈에 띄느냐에 따라 그 영업사원을 보고 주문을 하는 약사님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난 후 선배님의 말씀하셨던 저만의 필살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담스럽거나 귀찮지 않은 선에서 기억될 수 있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약사님들이 저희 회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나 제약시장 전체의 흐름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전체의 동향을 파악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커피 한 잔과 함께 전달해드리고 왔어요. 제 진심이 통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우리 대성님, 요즘은 좀 어때? 선배님, 저 선배님 말씀 듣고 필살기 준비한다고 요즘 매일 밤새고 있습니다. 진심을 전달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주부터 행동에 옮기고 있으니 조금씩 귀 기울여 주시겠죠? 고생했다 내 새끼. 으그그. 기존 하시던 분들은 더 친한 곳들이 있을지 몰라서 더 어렵지. 그래서 널 위해 내가 선물을 준비했다. 여기, 여기 주소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약국이 있거든. 한번 가봐. 네가 준비했다는 그 필살기랑 꼭 같이. 지금 힘들어도 언젠간 꼭 먹힌다. 난 너 그렇게 봤거든. 똑똑하고 사람 좋고. 네 진심이 꼭 통할 날만 기다릴게. 선배님, 진짜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는 무슨. 너 잘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나 심심해서. 그러니까 실적 꼭 채우자. 힘들면 나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내가 있잖아, 임마. 희주님, 대성님,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늘 즐거우시네. 아, 팀장님, 아닙니다. 희주님이야 뭘 늘 잘하고 있고. 대성님은 어때요? 내 기억으로 실적이. 분발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그렇게 웃고 떠들고 있을 시간이 없을 텐데. 잘합시다. 회사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밥값 하는 사람, 그거면 되지. 근데 우리 대성님은 밥값 하고 있나 지금? 회사에서 저를 챙겨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셨지만, 물론 팀장님도 제게 나쁜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팀장님의 말씀은 어디 하나 틀린 것 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밥값을 못하는 직원을 어떤 회사가 좋아해 줄까요? 회사에서 눈치를 주지 않아도 저 스스로 눈치를 받고 자신감이 점점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하락하는 자신감에 이직까지 생각했다가도 여기서 무너지면 내가 나가서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선배님께서 알려주셨던 새로 생겼다는 그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단골이 되어버린 커피집에서 커피 2잔과 준비한 이번 주 자료를 들고 말입니다. 땡그랑 경쾌한 종소리가 울리는 수동식 문을 밀며 약국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른 곳들은 꽤 손님이 있을 아침 시간이지만 새로 생긴 곳이라 그런지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꼭 제게 하늘이 기회를 내려주신 것만 같았어요. 안쪽 파티션 너머에서 흰색 가운을 입은 약사님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저는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라제약에서 왔습니다. 커피 아직이시면 한 잔씩 드시고. 어? 숙였던 고개를 들며 인사를 이어가는 도중 눈앞에 흰 가운이 펄럭이며 제 시야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 하고 놀란 듯한 소리를 내는 통에 반사적으로 저도 놀란 눈으로 약사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아, 확실히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약국에 계시던 분인가? 혹시나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해 실수를 하진 않을까 머리를 빠르게 굴려대는데. 터미널, 고속버스, 맞죠? 예? 아, 왜 맞잖아요. 정장 잘 차려입고 저한테 자리 양보해 주셨던 분. 나 못 알아보겠어요? 기억 안 나요? 아, 여보, 잠깐 나와봐요.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분 이렇게 오셨네? 세상에. 누구? 왜 있잖아.
어머니 쓰러져서 위독하셨을 때 동창회 갔다가 아침에 소식 듣고 바로 내려가는데 버스에 자리 없어가지고. 아, 그분! 어머, 어머, 너무 감사했어요. 저기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운명처럼 만나나 몰라? 아, 그럼 그때 내가 그 사람이라니까. 내가 하도 울고불고 꼴이 말이 아니었어서 멀쩡하게 있으니 영 못 알아보겠나 봐요. 아닙니다. 기억났습니다. 저를 이렇게 알아봐 주실 줄은 몰랐어요. 못 알아보면 쓰나 어떤 사람인데요. 진짜 고맙고 감사한 분을 내가 정신없다는 핑계로 그렇게 그냥 보냈으니 우리 와이프한테 왜 그냥 보냈냐고 얼마나 꾸중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지, 혼나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고마운 분을 그냥 보냈으니. 아닙니다.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그때 덕분에 제가 늦지 않게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모습 곁에서 손 꼭 잡아드리고 사랑한다고, 아들 걱정 말라고 평소 듣고 싶어 하셨던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려드리고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평생을 후회했을 거야. 고맙고 감사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약사님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제게 하셨습니다. 한 손은 커피를 들고 한 손은 약사님의 손에 붙잡힌 채 쑥스러운 감사 인사를 듣고 있기를 한 10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더 괜찮다고 말씀드리나 난감했는데 때마침 문이 열리고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파스 붙이는 거 2개 주세요. 손님이 들어와 주신 덕분에 저는 한숨 돌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생각을 했습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약국이 있다고 해서 영업을 하러 왔는데 이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지방 터미널에서 만났던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손님은 간단한 파스 몇 가지를 구매하시고는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데스크 안에서 판매를 마친 약사님이 다시 밖으로 나오셨어요. 우리 잠깐 대화 좀 합시다. 약사님은 안쪽의 테이블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약사님 사모님께서는 샌드위치를 제게 건네셨어요. 영업을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지금 제가 이분을 상대로 영업을 해도 되는 건지 왠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저 그날 있었던 고마웠던 일을 상기하는 분에게 준비해온 자료를 불쑥 내밀기가 정말 민망하고 애매했거든요. 머릿속에는 신기한 인연을 다시 만난 반가움 반, 저의 보잘것없는 실적 반, 2가지의 생각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때 가려던 곳에 늦지는 않았어요. 버스 출발하는데 운전기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면접? 늦으면 안 될 텐데 어이구 하시면서. 아, 서울에 면접 보러 오는 길 맞았어요. 저 다음 버스 타고 바로 갔었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때 면접 본 회사가 지금 여기 나라제약이에요? 아니요, 그때는 잘 안 됐고 다시 준비해서 합격한 곳이 지금 이 회사입니다. 아하, 정장 입은 모습이 여전히 멋있네요. 하하, 근데 그건 뭐예요? 뭐길래 그리 소중하게 꼭 쥐고 있는지. 자료를 건넬 타이밍을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던 제게 약사님께서 먼저 그게 뭐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심장이 두근두근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료 파일을 건네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저희 회사 제품이랑 타사 제품, 또 제약시장 전체 동향 정리한 파일입니다. 한눈에 보기 편하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아, 꼭 지금 안 보셔도 이따 시간 될 때 한 번만 천천히 봐주시면. 아이, 이런 거 뭐 볼 필요 있나. 약사님은 저의 자료를 한번 쓱 훑어보시고는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파일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뵌 날 다짜고짜 귀찮으셨으려나 씁쓸한 마음이 들려던 찰나. 살면서 스쳐간 사람, 가까워진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내 사람이 된 사람도 있고 그저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내 사람도 아닌데 내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던 사람은, 아,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소개가 늦었습니다. 박대성입니다. 아, 박대성 씨.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 최고입니다, 박대성 씨가. 근데 이렇게 좋은 사람인 걸 아는데 제가 뭐하러 저런 종이 쪼가리 붙들고 시간 보내겠어요? 당신 하나면 이미 모든 설명이 되는데 대성 씨처럼 이렇게 좋은 인재가 있는 회사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설명을 들을 것도 자세히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날 아주 뼛속까지 긁어 드세요. 내가 받은 건 너무 큰데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 미안합니다. 깜짝 놀라고 당황했던 마음이 약사님의 말에 사르르 녹으면서 코끝이 뜨거워졌습니다. 자꾸만 시려오는 두 눈을 감추기가 어려워 푹 고개를 숙였더니 참지 말라는 듯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차갑고 냉정해 보이던 흰색 가운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죠. 나쁜 사람은 없어도 다 자기 바쁜 와중에 이것저것 하려다 보면 차가운 말도 나가고 본의 아니게 상처 주는 상황도 생기고 해요. 그런 와중에도 무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회사에서 실적으로 압박은 주니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어. 왜 이렇게 힘든 직업을 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하는 거 잘해봐요. 내가 약사일 시작한 지 지금 얼추 20년 다 되어 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리고 여린 사람, 당차고 패기 있는 사람. 사실 그 중에 누가 나쁘고 누가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 그걸 평가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가받으려고 그 일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닐 테고요. 그렇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바보같이 우는 소리만 흑흑 간신히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약사님은 가만히 쓰다듬어 주던 손길을 거두고 허리를 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자, 이제 다 울었으면 그만 울고 이 아저씨가 그동안 느껴본 바로 짧은 팁 하나 줄 테니 머릿속에 잘 새겨요. 잠시만요. 메모하겠습니다. 아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늙은 꼰대가 젊은 청년 위한답시고 늘어놓는 소리지 뭐. 영업사원, 보통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죠. 자신의 실적, 회사로부터의 인정, 위치, 모두가 한마음인 건 이해합니다. 저 또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지켜본 바로는 잘 되는 영업사원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 이건 내가 약사라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말도 아니고 제가 오늘 대성씨가 자료 준비한 것 보고 잘할 것 같아서 참고하라고 하는 말. 네, 해주십시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감추려 해도 그게 다 눈빛에 드러납니다. 어차피 돈 벌려고 왔다는 건 모두가 다 알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약사의 입장에서 약국 이익을 생각해서 말해준다면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약국에 퍼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일을 위해 만난 사이지만 동반자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갑과 을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이고 또 서로를 위해 돕고 돕는 서포터인 셈이에요. 물론 영업사원 하대하고 무시하는 약사도 덜어 있지요. 저도 그건 잘 압니다. 빨리 잊고 털어버리세요. 대성씨 좋아해주는 사람들하고 더 오랜 시간을 보내세요. 약사도 별거 없어요. 결국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니까. 내 이익 창출해주는 영업사원이 짱이지. 그리고 그건 진실된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대성씨는 우리 오늘 겨우 2번밖에 안 본 사이이지만 충분히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요. 난 벌써 대성씨한테 반해 있잖아. 우리 약국 올 땐 빈손으로 와요. 와서 내가 내려주는 커피 마시고 가볍게 돌아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 진심이세요? 그럼 진심이지. 이거 뭐 거짓말 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가 입사하고 실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꾸 울어서. 아이고, 회사에서 압박을 많이 줬나 보네. 울지 말고. 아닌가? 울고 싶은 만큼 울라 그래야 하나? 아유, 여보, 그만 울려요. 샌드위치는 손도 안 대고들. 그만 울고 얼른 들어요. 자꾸 눈물이 나는 제 앞에서 껄껄 웃으시며 재미있는 구경이라도 난 것처럼 편하게 대해주시는 두 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속으로 마구 칭찬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날 돕기를 잘했다가 아니라 그날 참 좋은 분들을 도왔다 라고요. 그렇게 비에 젖은 강아지 같은 얼굴로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 또래의 남자가 제게 이토록 은인이 되어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길에 버려진 휴지를 줍는 것처럼 공용 엘리베이터에서 다음 사람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열린 버튼을 눌러주는 것처럼 그저 지나가는 배려를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파도가 되어 저를 감싸 안아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눈물의 만남 후로도 약국에 자주 찾아뵙고 밖에서 식사도 하며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약사님 덕분에 실적 제로였던 저의 회사 생활에도 빛이 들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약사님께서 엄청난 복권을 물어다 주셨거든요. 나 이번 달 말에 친구들하고 모임 있는데 같이 갑시다. 다 여기 근처에서 약국하고 어쨌든 약사로 일하는 놈들이니 한번 만나두면 다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정말 제가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되고 말고. 아, 우리 술 같은 거 안 마시니까 이상 요란한 접대 이런 거 생각하고 오면 큰일 나요. 편하게 입고 편안하게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니까. 아차차, 밥값도 내가 계산하는 날이에요. 내가 사는 밥 편하게 얻어먹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오면 돼요. 내가 많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요. 몇몇 친구들은 그때 그 일을 알아서 대성씨 궁금해하기도 하고. 괜찮죠? 약사님의 인맥을 총동원 당해버린 저는 좋은 인연들을 만나 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실적이 잘 채워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일이 잘 풀리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사랑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실력과 경력이 쌓인 회사가 든든하게 생각해주는 직원이 되기도 했고요. 지금 제 아내도 약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소개해준 사람이에요. 30이 넘도록 비행기를 못 탄다는 촌스러운 저에게 딱 어울리는 여자가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매 순간 아름답고 마음이 따뜻한 여자예요. 아내의 직업이 승무원이라 남편인 제가 비행기를 못 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있던 죄책감과 상처를 따뜻한 사랑으로 녹여주던 좋은 사람입니다. 저희 약사님, 이 정도면 중매에도 소질이 꽤 있으신 것 같지요? 가을이 되면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겨울에는 눈이 오고 여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그저 당연했던 한순간의 배려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끔 저는 행복한 순간들을 잠시 멈추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는 합니다. 나 지금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꼭 저도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들 표현하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따뜻하고 힘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저는 열심히 뜁니다. 회사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집에서도 뛰고 또 뜁니다. 그러다 또 잠시 멈추어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긴 주저리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별거 아니었던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준 소중하고 감사한 분이라는 것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23년에는 매 순간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열심히 뒤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